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 처음에 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를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갑습니다가 우리 순우리말인 거 혹시 아세요? 순우리말이에요. 60년 만에 한 번 하는 그 잔치를 무슨 잔치라 그러죠? 환갑잔치죠. 근데 환갑이 한갑에서 와전이 돼서 환갑잔치로 됐거든요. 60년 만에 60년을 한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반갑은 뭐가 돼요? 30년이죠. 그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30년 만에 만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반갑습니다라고 해요. 얼마나 정말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 반갑습니다는 순우리말이고 30년 만에 만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소중한 언어이니까 그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과. 네. 이제 이쯤 되면은 조금 텐션이 살짝 올라가면서 와글와글 바글바글해지는데 조용해서 텐션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9가지가 각각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저의 전공은 언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너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전공을 바꿔서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을 들어갔을 때 언어 한마디가 사람에게 정말 기를 죽일 수도 있고 기를 살릴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캠프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되게 예민한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캠프 내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좀 예민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게요? 어떤 단어에 걸리셨을까요? 예민이란 단어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발끈하시면서 예민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신 거죠. 아이가 예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그 도마님들은 예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언어로 한번 환치해 본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감수성이 풍부하구나. 또, 네, 섬세하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가 참 섬세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어지고 아이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언어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언어도 어디에 갇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 안에 딱 갇혀서 그 범주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그러면은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폭넓게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공성그램 카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 마음 내 마음에 이어서 제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담고 있는 철학과 이런 부분을 함께 끊임없이 얘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딱 10개만 만들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질까요?
자, 9개니까 이제 1번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1번. 네 가지고 있는 가장 그들의 지향점은 뭐냐면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지향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서로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늘려 죽여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항상 길면 잘라 죽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는 항상 어디에 매여 있냐면 완전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잣대로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재면서 봐요. 그러니 자신만의 기준으로 잣대를 보니 어떨까요? 마음속에서 항상 틀렸어. 맞았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번 유형들의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7가지의 단어로 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한 세상을 꿈꾸면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항상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 앞에서 뭐 하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1번 유형이에요. 그런데 1번 유형이 완전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장점은 뭘까요? 항상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하고 매사에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책임감도 강한데 완전해야 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 믿지도 못하고 남한테 맡기지도 못하니까 항상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분노가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자꾸 잣대질하고 있으니 사람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많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주장한 말이 맞아.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수행을 권하냐면 자, 이들에게 이렇게 맞고 틀려. 그리고 항상 화가 막 나 있어.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해야 돼. 내 말이 옳아. 이런 사람에게 어떤 수행을 하라고 좀 권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스님? 네, 자비수행도 큰 카테고리에서는 맞긴 하지만 이들은 속에서 자비가 처음엔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단 매사에 먼저 입을 좀 다물어라 라고 하는 권유를 좀 하면 일단 입 밖으로 맞아 틀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완벽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한 이상으로 꿈꾸고자 하는 이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도달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행은 무건 수행이 되고요. 일단 무건을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무건 수행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상대방 말을 그대로 섭수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받아들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무건 수행을 통해서 깨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내 잣대를 내려놓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보는 이게 이 이상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친절의 언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친절의 언어를 뭐 하는 거? 실천해 보는 거. 그 가는 길은 무엇으로 한다? 무건수행으로 한번 시작해 본다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 권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비수행도 굉장히 좋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자비수행을 이제 하라고 하면 이들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몸으로 하는 거.
일단은 이 사람들은 하는 건 되게 잘해요. 왜요?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이들과 신뢰가 쌓아지고 이들의 색깔을 이해가 된다면 오늘부터 오늘 하시는 동안은 무건수행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무건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귀가 좀 열리게 되죠. 듣게 돼요. 1번 유형은 잘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번 유형의 친절의 언어는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잣대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건수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섭수하는 거를 좀 지향을 하면 1번 유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인지가 되겠죠. 자, 2번 유형은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혹시 봉사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덕목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 해보면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고 해서 봉사를 가래요. 그래서 아이씨 왜 봉사를 자꾸 가라 그래 그러고는 그냥 끌려가듯이 딱 갔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 마음이 어때요?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힘 있는 변화이긴 하지만 때로는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하는 변화를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변화를 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이 봉사를 왜 해야 돼라고 하는데 가서 그냥 하래니까 하다 보니 내 마음이 변하고 마음에서 속에서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 그런데 때로는 봉사를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은 돌보지 않고 봉사에만 막 매진해서 옆에서 저 사람 좀 그만해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네. 봉사가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의 맹목적으로 조력자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자애심을 발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타인에 대한 조건적인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봐주겠지.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의 친절의 언어는 뭐냐면 남들을 돕는 거예요. 막 도와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해요? 사랑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있으면 레이다가 밖으로 딱 꽂혀서 누구와 도움을 필요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사람에 가서 친절을 베풀어요.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 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중에는 그게 이제 뭘로 돌아올까요? 화가 또 나겠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해? 라고 하는 화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때요? 그냥 그것도 누구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저 사람은 이게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나의 관점.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도움이기 때문에 그 또한 뭐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돕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만 되는 게 바로 2번 유형의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2번 유형이 이렇게 베품과 나눔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보시행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뭐 해야 된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하는 이 마음이 교만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게 정말 타인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인 자애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다리에 놓여져 있는 수행이 무슨 수행이다?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자비수행이에요. 자애명상, 자비명상. 이 부분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나의 보시행을 혹시 교만이라는 게 깔려서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끊임없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유형의 친절의 언어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그런 교환이 깔려 있는 그런 나의 사랑이나 도움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친절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이렇게 치대? 이런 거를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도움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뭐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게 도움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먼저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 시각으로 보는 교만에서 나오는 나의 친절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사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치는? 이타행. 네. 훌륭하십니다. 혹시 성공은 아니신가요? 네, 네. 그런데 이 사회는 뭘 조장하죠? 성공을 조장하죠. 성공을 조장하고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 3번 유형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는 게 지금 세상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데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우뚝 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니까 어때요? 빠르게 가야 되죠. 빠르게 가려면 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다 보니 뭘 항상 하게 돼요? 효율을 따지게 돼요.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언젠가 저한테 찾아오는 내담자가 한 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친구가 바로 이 3번 유형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성공을 하려면 나는 막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 막 이렇게 힘들게 오는 사람을 보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앞에 가야 되는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해요. 그래서 뒤를 안 돌아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픈지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면 내가 성공할 수 없으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이 사람들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담을 오면 어떻게 해야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상담을 다시 하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햇볕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햇볕의 값이 얼마인지? 내리쬐는 햇볕. 저더러 이제 햇볕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값을 매길 수 있어? 내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햇볕의 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독립해서 살 때는
반지하 같은 곳에 살았던 거예요.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살아서 이렇게 이제 집에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형광등을, 전깃불을 켜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불을 켜야지만,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야지 밝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겨서 조금 더 돈을 지불을 하고 집을 이사를 가니까 굳이 집에 들어가서 전깃불을 켜지 않아도 햇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햇볕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뭘 지불해야 된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 뭐 좀 그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계속 썼나 보죠. 굳이 자기가 돈을 치르거나 하는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햇볕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곳이 내가 햇볕의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 친구를 보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이 아주 작은 햇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값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성장했구나, 다른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들은 성공이라는 어휘가 아닌 무엇으로? 성취라고 하는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게 좋잖아, 1등이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 3번 유형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항상 있냐면 쫓기고, 그리고 내가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성공이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성공, 성취,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 항상 하는 거는 보리심이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그 마음 깊숙에서 뭐 하는 거? 보리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본인의 성공이 아까 이 우리 거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과연 최고의 가치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유형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어휘가 성취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성취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그 중간에 이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안내하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제일 잘난 이 사람들에게 뭘 시켜요? 뭘 시키면 좋을까요? 내가 잘났어, 나는 세상에 다 나만 봐,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수행을 한번 해봐라 라고 권유한다면 뭘 시키겠어요? 네. 제가 오늘 선물이라도 좀 가져올 걸. 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우리 여기 도반님들의 자제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인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인사하는 거 보면 진짜 인사를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막 지금 시끄러워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그 연예인의 인사하는 거를 이렇게 서서히 잡아놓은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래, 사람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지. 그래서 공손하게 몸을 숙이고 눈까지 내 발끝을 바라보고 몸을 들어 올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 눈은 발끝을 바라보고 고개가 다 들어 올려졌을 때 비로소 눈은 정면으로 와야지 내가 마음을 낮추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절수행은 그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몸을 낮추기는 하지만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마음을 낮추는 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거든요. 그거가 어려운 유형이 바로 이 3번 유형이고, 그래서 이 3번 유형에게는 마음을 낮추는, 그래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는 거? 몸을 한번 낮춰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절수행이 3번 유형에게는 행해지면 좋을 거고,
그리고 3번 유형이 성공해서 성취라고 하는 언어로 바뀌고 친절 언어가, 그리고 그 성취라는 언어가 깨달음을 좀 얻어서 내가 이 성취라고 하는 이 가치를 좀 더 높여보자라고 하는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다? 절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3번 유형이 절수행을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수련을 하고 이렇게 딱 나가면 그 3번 유형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정말 수행이 안 돼요.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낮추는 게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세대에 아마 다 아실 텐데 앙드레 김 선생님 아세요? 네. 그 앙드레 김 선생님, 그리고 영화배우 장미 씨도 아시죠? 그 장미 씨가 그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았던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세대가 비슷해서.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다들 당황스럽기도 하고 빵 터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어때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영화제에 나와서 하는 수상 소감이었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 말투 있죠.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하는 이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 4번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9가지 유형 안에서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은 많고 어떤 유형은 적고. 그런데 가장 퍼센테이지가 낮은 유형이 바로 4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 4번 유형들은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뭘 추구하니까? 독특함. 나만 유일무이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함을 지향하는 게 4번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독특함이 뭘로 표현이 될까요? 창의적인 예술활동으로 표출이 돼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승화시켜 나가야지만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4번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4번 유형의 친절함의 언어는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더 이상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자꾸 매달리게 되냐면 구도심 같은 이런 부분에 구도하는 열망, 뭔가 신을 향한, 그러니까 종교를 접할 때 4번 유형은 다른 유형과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하죠. 깊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꾸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걸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나 어떤 예술을 표현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앙드레 김 선생님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많이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뭐하게 부딪힐 수 있을까요? 좌절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이건 끝이 있는 싸움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좌절을 겪게 돼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고,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점점 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지향하는 어떤 부분?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눈앞에 보여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변한다라고 하는 이 무상함에 대한 논리를 4번 유형은 받아들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도심을 좀 더 발현하면서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보면서 저 그림 되게 아름답다, 혹은 음악이 되게 좋다,
라고 하는 그걸로 승화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4번 유형은 이 사람들은 이들의 이런 깊은 내면의 거를 잘 표출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수행은 참선 수행을 하는 게 이들에게는 권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좀 더 깊게 내려갈 수 있게 안내하고 좀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안내하는 4번 유형의 그런 참선 수행법이 지금 필요하고요. 자,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자, 주변에서 보면 뭘 이렇게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까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다 보면 자꾸 뭐 하게 돼요? 혹시 몰라서 병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가방 안에 보면 내가 이걸 왜 들고 나왔지?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가방 속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 물건 왜 있어? 하고 한번 옆에 친하신 분들 한번 잠깐 보실래요? 가방 안에 한번 들여다 보실래요? 그러다 보면 나는 안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누군가는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저 친구는 또 이게 필요한 그거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혹시 몰라서 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뭐 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거를 계속해서 모아요. 막 지식도 모으고 자료도 모으고 정보도 모으고 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지식은 어때요? 영원하든가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얼마만큼 모으냐면 산만큼 모아요. 그래서 산만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만큼 모아놓으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뭐 할까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 해요? 설명하고 싶어 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뭐 하나 물어봤는데 그냥 그건 그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걸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실까요? 혹시 누가 그러실까요? 많아요. 라고. 이 커피가 맛있어? 맛없어? 그러면 이 커피 맛있어. 한마디만 들으면 나는 되는데 이 커피가 만약 케냐 더블A인데 말이야. 어디 농장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미디움으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거는 몇으로 가루를 내려서 몇 분 동안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내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떨까? 안 듣게 되죠. 왜? 지루해서 이제 안 듣고 이렇게 있으면 그 5번 유형은 또 어떨까? 질문은 지가 해놓고 왜 말을 안 들어 하고 뭐 하게 돼요? 상처 입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역시 나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신화를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5번 유형은 항상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사람들과 안 친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회성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하고서 자꾸 뭐 하게 돼요? 거리두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5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까 앞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퍼붓는 2번 유형이 뭐 하게 돼요? 오셨어요 하고 다가가죠. 그러면 5번 유형은 어떻게? 뒤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 5번 앞으로 얘기하게 될 5번, 6번, 7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회사의 리더나 혹은 중간 관리자나 그리고 사람들과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5번 유형은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해 놓는 게 이 5번 유형은 잘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사람들마다 있어야 할 자리와 쓰여야 할 자리가 다른데 그냥 붕어빵에서 찍어내듯이 여기 필요하니까 이 사람 꽂아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무례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5번 유형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계속 그 대면 업무나 다른 사람들과 막 가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과 섞어 놓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 빨리 소진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번은 내담자가 이제 와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혼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남편을 보면 나는 뭐 어때? 난 외로움이 자꾸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남편하고 잘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남편과 소통하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 남편은 어떤 유형 같아요? 5번 유형 같은 거예요. 이 5번 유형의 특성은 가장 큰 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5번 유형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에게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 오늘 집에 가시면 방이 여유가 있으시면 남편을 위한 방을 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방이 여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유방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없으시대. 그러면 그 침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자는 방 한켠에 남편을 위해서 조그마한 책상과 의자를 하나 놓아주시고 이게 당신 책상과 의자야 라고 한번 얘기를 해줘 보라고. 딱 그만큼의 한 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을 남편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 보세요 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후에 왔는데 어때요? 이 아내가 얼굴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대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있는 책상 하나와 의자를 놓고 당신 자리야 라고 그냥 해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그 들고 있던 가방이나 이거를 책상에 갖다 놓고 그냥 책상에 한 30분 정도 앉아서 이것저것 하더니 일어나서 여보 우리 밥 먹자 이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혹은 채우고 싶은 어떤 욕구 하나를 건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채워졌을 때 이 사람은 비로소 뭐 하게 돼요? 친절의 언어를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절의 언어를 꺼내 쓰면서 이제 마음이 뭐 하게 돼요? 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친절의 언어는 뭐였어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제 친절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자료 이런 부분을 다른 아내와 함께 나누는데 그때 나누는 그 얘기, 정보나 자료나 지식은 그때는 뭐가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은 그야말로 우리 뭐에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고 유튜브 찾아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살아 숨쉬는 지혜는 뭐가 만들어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심과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됐을 때에야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유형이 이들이 정말 그 반야를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이건 뭐 하는 거다? 다 사글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반야를
추구하게 되는데 5번 유형에게 권장하는 수행 방법은 사경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5번 유형은 그림을 그려서 사람을 표현하면 어떻냐면 머리는 이만하고 몸통은 작은 게 5번 유형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머리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뭐다? 행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베껴 쓰고 하는 이러면서 내 몸으로 굴려서 익혀보는 게 5번 유형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5번 유형이 그거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좀 정리하고 버릴 수 있게 내 몸으로 훈련해보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건 뭐다? 내가 지향해야 하는 나의 핵심 가치, 나의 친절의 언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5번 유형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유형은 좀 안타깝게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말 혹시 몰라서 병이에요. 혹시 몰라서 이게 필요하니까 혹시 몰라서 하면서 쌓아두다 보니까 이게 산만큼 쌓인다 그랬죠. 이거를 덜어낼 줄을 몰라요. 나누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인색함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색함이 계속 발동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감정에서도 인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 안 하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뭐 하기 바빠요? 밀어내기 바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 유형은 이들이 내가 자꾸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내가 몸으로 자꾸 부딪히면서 좀 깨우쳐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하는 영역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나는 5번 유형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5번인 것 같아.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 내밀기 전에 거리를 두고 기다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기다린 만큼 큰 공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5번 유형에게 할 수 있는, 5번은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걸 떠나서 자기 모습은 제대로 못 보지만 주변에서는 그 상대방을 볼 수 있거든요. 그 5번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공감을 표현해주면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쌓았던 그 성을, 문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5번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귀를 막 들으면 이제 귀가 듣고 좀 지치고 힘들어지거든요. 여기도 공간도 밀폐되어 있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이제 6, 7, 8, 9 이렇게 또 안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차 마실 분은 좀 차도 마시고 잠깐 다리도 한번 이렇게 펼치고 2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아니에요, 스님. 보통 지금 1시, 12시 넘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몸이 사실 가장 나른한 시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강의를 가면, 몸이 오는 신호에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수업 제가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기절시켜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냥 기절하신 거죠. 자, 혹시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데 손 마사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날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너는 참 좋겠다. 먹고 살 게 많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왜? 그랬더니 직업이 할 게 많대. 뭔데? 그랬더니 첫째는 안마사. 제가 저희 친정 엄마가 되게 오랫동안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왜 온몸이 자근자근 쑤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물러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달라고.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제 손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마 사로서 재질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제가 잘 만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악력이 떨어지니까 힘이 좀 약해지는 거는 감은 좀 없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좀 잘 주무르니 수업이 끝나고 어깨가 좀 결려요. 오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네. 자, 이제 5번까지 했고요. 6, 7, 8, 9, 4개를 후루룩 가보겠습니다. 자, 이 애니어그램은 9개로 쭉 나눠져 있죠. 9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9개의 출발점은 9을 3으로 나누면 3개가 되겠죠. 3개씩 해서 3등분이 돼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처음에 출발은 어디에서 하냐면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끌어오느냐. 나는 머리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인가? 나는 가슴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인가? 나는 배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요. 애니어그램은. 그래서 힘의 중심을 머리 중심, 가슴 중심, 그 다음에 배 중심, 장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설명들은 5번, 6번, 7번 앞으로 하게 될 이 3가지 유형은 어디에 들어가는 유형이냐면
머리 중심의 에너지를 머리에서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2번, 3번, 4번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사람이냐면 가슴에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슴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MBTI에서 말하는 T냐 F냐라고 할 때 그 F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2번, 3번, 4번 가슴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결정이나 다른 사람들과 할 때 뭐가 중요한 사람이냐면 저 사람과 내가 친한가 안 친한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라고 하는 게 이 가슴 중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머리 중심은 그러면 뭐부터 움직일까요? 논리, 여기에서 말하는 자료, 정보에 의해서 시작하는 게 머리 중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MBTI로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뭘까요? T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5번, 6번, 앞으로 설명하게 될 7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번이 남았어요? 8번, 9번, 1번이 남았죠. 8번, 9번, 1번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 장에 속한 에너지를 장에서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력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면 머리를 먼저 쓰는 사람, 가슴을 먼저 쓰는 사람, 또 장을 먼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언젠가 한번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언니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뜬 거예요. 이 언니의 아들이 20살인데 20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가 뜬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받고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막 우리가 다들 이러고 이제 있어서 거기에서 에너지 중심이 가슴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쩐데, 웬일이래, 이제 이렇게 막 동동 구르죠? 머리 중심은 어떨까요? 육하 원칙이 나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를 먼저 따지는 게 머리 중심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장 중심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가봐야지. 가기도 하지만 그 상주에게 전화를 해요. 뭔 일이냐? 우리는 다들 그 언니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장중심은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뭔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먼저 그냥 그 사람에게, 상주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일 먼저 손잡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또 장중심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심별로 이렇게 그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가 나오는 게 이 이제 첫 번째 힘의 중심은 어디서 쓰느냐예요. 그래서 그 힘의 중심의 그 머리 중심은 이제 5번, 6번, 7번이고 배중심, 장중심은 8번, 9번, 1번, 그리고 아까 설명한 2번, 3번, 4번은 에너지 중심을 가슴에서 끌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중심이 가슴 중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힘이 있는 거고, 에너지 중심이 머리 중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좀 더 시스템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어서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게 되는 거고, 에너지 중심이 장 중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일어났다, 일을 벌렸다, 또 정리했다, 행동을 먼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 중심인 사람, 가슴 중심인 사람, 장 중심인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회, 우리가 구성원 안에서. 우리가 이 사찰 안에서도 그렇죠.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각 자기 쓰임이 다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중간에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나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난 머리도 쓰고 가슴도 쓰고 장도 써,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머리만 쓴다, 장만 쓴다, 뭐예요? 동물이에요. 한 가지만 쓰면.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갓난아기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죠. 엄마의 교육, 아빠의 교육,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놀이터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실 우리는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요. 배워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가슴, 장에 쓰이는 여러 가지 특질들을 뭐예요? 다 활성화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장만 쓰는 혹은 가슴만 쓰는 혹은 머리만 쓰는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성숙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이 에너지가 다 통합되어서 머리 쓸 때 쓰고 가슴 쓸 때 가슴 쓰고 행동 쓸 때 행동하고 통합해서 쓰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균형 잡혔어. 성숙해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치고 빠지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거를 배워가는 하나의 툴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누군가를 공감하고 하는 걸 잘해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행동력이나 혹은 뭔가를 구조화시켜서 시스템 체계화하는 건 잘 못해. 그럼 뭐 하면 돼요? 잘한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첫 번째 1번 유형 설명했었죠.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늘려 죽이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건 뭐다? 입을 일단 닫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좀 들어보고 그거를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나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알아가면서 다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특질들을 좀 내가 하나씩 뭐예요? 찝어다가 활성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좀 더 힘이 되고 뭔가 시너지가 폭발되는 그러한 거를 갖는 게 바로 이 애니어그램에서의 지향점입니다. 자, 5번 유형은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자, 6번 유형은 이 혹시나 몰라서 병이 더 증폭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6번 유형은 세상이 너무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이 6번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6번 유형들은 항상 걱정거리를 너무너무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볼 때 연민이 생기는 유형이 바로 이 5번, 특히 6번 유형이에요. 이렇게 너무 걱정스럽고 해서 왜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안 계신가요? 약속 장소에 하면 5분, 10분 먼저 나가 있거나 그리고 무슨 예약을 하거나 예매를 하거나 뭘 하면 끊임없이 그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가던 길로만 다니고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 모험이라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몇 번 유형이라고 하냐면 이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뭐예요? 계획표를 계속 세워놓고 그 MBTI로 말하면 파워 J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6번 유형들이에요. 그러니 그 안전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있으니 얼마나 모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성실해라고 하는 거를 평생 이렇게 뒤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깃발 흔들어라 하면 해요, 안 해요? 절대 못 해요.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실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뭘 잘하냐면 참모를 겁나 잘해요. 참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6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그 훌륭한 대통령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훌륭한 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그 옆에 이렇게 잘 두는데, 그래서 내가 이 참모를 얼마나 잘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림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키워라? 해안을 키워서 어떤 참모를 내가 줘서 이 참모를 쓸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을 내 주위에서 1번, 2번, 3번, 4번 어디 위치에 두어야 할지를 잘 아는 해안도 생겨요. 배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잘 배치했을 때 나도 그 배치하는 인물을 잘 쓰기도 하지만 그 배치된 그 사람도 어떨까요? 저를 이 자리에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서는 거 못하는 사람한테 앞에 나서라고 하면 정말 에너지를 막 끌어쓰고 고갈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으로 있어라라고 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너무 감사하죠. 아, 저 사람이 내 능력을 알아봐 주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쓸 것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잘 발휘했을 때 그때 그 사람 나 저 사람이 나 공감해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안전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건 계율 잘 지키고 정말 성실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그렇지만 뭐는 부족해요? 용기나 치고 나가는 모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손 꼭 잡아주면서 뭐 할 수 있는? 물러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지혜의 눈으로 그 사람 손을 잡아준다면 이 사람은 뭘 배워요? 모험이라는 걸 배워서 내가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혀져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있으니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불퇴전의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이 6번 유형의 수행으로는 뭐가 좋냐면 연불 수행을 권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어떤 그런 그 구절을 끊임없이 이렇게 외우고 하다 보면 그 뭐가 돼요? 나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좀 사그러들어요? 걱정과 불안이 사그러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6번 유형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서 보면 어떤 유형은 정말 이렇게 때려도 멍도 안 들고 정말 이렇게 맷집 좋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은 정말 그 유리천장 같은 거예요. 유리바닥 같은 거예요. 너무 얇은 불안한. 그런데 6번 유형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아니까 뭘 만들어요? 끊임없이 계율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서 든든하게 그거를 뭘로 엮어요? 그 계획을 동아줄로 튼튼하게 엮어서 그 위에 서 있으려고 자꾸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이 6번 유형은 잘 알고 이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친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들에게 연불수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제가 너무 불안하고 막 그런데 어떡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그 잘 맞는 경전구절을 하나 안기는 것도 이들은 자기가 이 든든한 동아줄을 하나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함으로 인해서 그 튼튼한 그게 언젠가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해질 수 있으니 거기에서 한 발짝 나와봐라 라고 하는 이런 안내해 주는 게 6번 유형에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6번 유형은 성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내해 주는 그 사람 손 어때요? 꼭 붙들고 정말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6번 유형에게는 보면 그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게 진짜 굉장히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6번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안내를 해봤고요. 자, 7번 유형은 세상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온통 그 재미와 흥미와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7번 유형의 그 언어를 들어보면 뭐가 빠지지 않냐면 재밌잖아 이 말이 빠지지 않아요. 아, 그거 왜 해? 그럼 재밌잖아 이거예요. 온통 재미예요. 그래서 이 7번 유형이 이렇게 모임에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요. 즐겁고 그 약간 행복 바이러스 같이 주변에 막 즐거움을 이렇게 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7번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 으쌰으쌰하고 막 즐겁게 막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연예인으로 치면은 노홍철 같은 이제 그런 친구죠. 그냥 맨날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기획해내도 어때요? 기발하고 정말 재미가 빠지지 않는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행복과 재미로 가득 차기를 바래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행복과 재미가 있나요? 그렇게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재미있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거, 내 호기심, 이런 거를 채우느라 그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런 거를 외면을 해요. 안 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철없다 그러고, 그리고 어리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깨발랄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부정적이고 힘들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 유형 이런 사람들이 그 합리화라고 하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를 쓰는데 일종의 여우의 심포도 같은 거죠. 여우의 심포도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막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에 주렁주렁 포도가 열려 있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여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저건 쉬어서 못 먹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거는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합리화시켜서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유형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오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학령기 아동을 중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산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반복. 우리의 공부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육아도 마찬가지죠. 육아도 이 지속적인 반복을 해야 되는 이거를 7유형은 정말 취약해요. 그래서 복습보다는 이 친구들은 예습을 훨씬 더 좋아하고 복습하면 죽으려 그러죠. 한 거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 학령기 아동을 지나갈 때까지는 7유형은 뭐예요? 이 아이들은 반복이라는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반복을 너무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 7유형의 아동을 키우거나 혹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7유형들을 볼 때 포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냥 안 보고 싶으니까 그 순간 집중력으로 팍 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성과는 높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 있네. 그리고 엄마들은 뭐라 그래? 공부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시켜요. 그럼 이제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관계는 나빠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7유형은 어릴 때부터 이들은 욕구가 어디에 있냐면 눈에 있어요. 눈에. 그래서 눈에 보이면 갖고 싶고 눈에 보이면 먹고 싶고 눈에 보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가볍냐 이런 얘기를 하고 너는 뇌가 눈에 붙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유형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와서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안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스님이 진류형은 산만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류형의 그 학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이제 뭐 선생님이 아우 선생님 어머니 아이가 좀 산만해서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빈정이 상하죠. 그래서 와서 이제 고민을 해요 어머니가. 우리 애는요 산만한 게 아니고 창의적인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자, 산만함과 창의성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산만함이고 무엇이 창의성일까요? 물론 아이가 산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좀 창의적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기는 해요.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 그런데 산만하다, 창의적이다 어떻게 차이 있을까요? 네. 네. 완성도가 떨어지고 창의성은 완성도가 있다? 시간이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네, 뭐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얘기예요. 창의적이다와 산만하다의 그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냐예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창의적인 거고요.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없고 설명이 안 되면 그거는 산만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멍멍이 강아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나라면 이거 어떻게 그릴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를 그리시오가 창의성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내 아이가 영재다 혹은 뭐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그거 점수 매기는 지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를 그려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아이들이 A4 용지에다가 뭘 했을까요? 점 하나만 찍어놨어요. 이렇게 점으로 보일 정도로 작은 개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 이거는 창의력 테스트에서 빵점이에요. 왜요? 네, 객관성이 없어서. 이게 작다 크다는 뭐예요? 주관적인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거지 이거 객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창의성 테스트에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머리를 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곱하기 돋보기 하나 그려놓고 곱하기 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000배 돋보기로 봤을 때 요만하게 보여 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창의력 테스트에서는 점수를 못 얻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의력 테스트에서 이 친구가 정말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이냐 객관이냐 객관적으로 이게 작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창의력 테스트에서 그 다음 점수가 올라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공개가 됐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력 테스트의 점수가 가장 높은 그림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컵에 이렇게 꼬아져 있는 빨대 아세요? 예, 동글동글 꼬아져 있는 빨대 유리컵 안에 얼음이 있고 그런 빨대가 꽂혀 있는데 그 빨대 안에다가 강아지를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뭐하고 놀아요? 이거를 미끄럼틀 삼아 놀고 있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도 보여줬고 이 강아지가 이 안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산만하다 혹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부모가 지혜롭게 볼 수 있고 이거를 아이가 산만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이냐면 양육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은 양육자가 너무 힘들고 혹은 바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보도만 안아서
이 친구를 좀 개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7번 유형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을 좀 뭐예요? 부딪혀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안내해야 하는 게 7번 유형의 궁극적인 핵심 가치이고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친절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 가는 용맹정진을 할 수 있는 그 길에 놓여져 있는 7번 유형의 수행 방법은 걷기 명상을 권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눈이 어때요? 막 춤을 추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기보다 내 발로 발끝에서부터 느낄 수 있게끔 안내해서 그렇다 보면 걷다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밟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어봐라라고 하면 좀이 쑤셔서 힘들어하고 다시는 명상 안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걷기 명상을 하면서 내 발바닥도 느껴보고 이 발바닥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로 느끼는 거와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함께 담아가면서 시작을 해보는 게 7번 유형에게는 아주 적절한 수행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뾰족한 것도 밟아보고 그리고 미끈한 것도 밟아보고 하면서 내가 부정적이고 힘든 거를 뭐 하는 거? 내 몸으로 체화해보는 게 7번 유형에게는 되게 좋고 머리 중심인 5번, 6번, 7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저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7번 유형에게는 되게 좋죠. 그래서 우리 도반 중에서도 주변 옆에서 재밌고 즐거운 거를 하려고만 하고 다른 건 힘든 거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함께 팔짱 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 개만 하자. 우리 이거 두 개만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면 뭐가 생기냐면 7번에게는 선순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재미없을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재밌네. 라고 하는 그 선순환의 경험이 무엇으로 통해서 도반들과 함께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 그게 힘들고 부정적인 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8번, 9번, 1번은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다 쓰는 사람? 장에서 끌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서 8번 유형은 뭐다? 가장 남성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힘으로 밀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도전하고 뭔가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부분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게 8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에 특화되어 있어요? 도전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도력도 타고나고요. 굉장히 강하고 이런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도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고 나도 뭔가 주장할 수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소리 내고 주장하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존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유형은 상대방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고 이 존중을 필요로 하고 이 사람들의 도전은 뭘로 바꾸는 거? 깨달음을 향한 자기 자신의 발심으로 만들어가는 게 8번 유형에게는 그 가장 좋은 그들의 친절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발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8번 유형의 그 수행 방법은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할 때 울력을 하는 것이 8번 유형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수행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거? 울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수행을 이런 보살행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육바라밀의 그런 보살행이나 이런 것이 8번 유형에게는 몸에 체화되고 체득하게 안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9번 유형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에너지 중심이 장이기는 하지만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중심이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숙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지향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비롭기를 하는 이 평화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뭘 일으켜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9번 유형은 평화를 지향하니까 이들이 잘하는 거 뭐겠어요? 중재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의 그런 가장 그 평화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만들어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분별을 하지 않죠. 이거에 대한 저거에 대한 그런 분별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중재를 해서 항상 평화롭게 만들고,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용, 화합, 조화. 그리고 구유형의 가장 지혜는 저는 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족과 만족을 아시나요? 만족은 그냥 만족스러운 상태. 지족은 만족스러운 거를 아는 것이 지족인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온 친구가, 이 친구가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10시간을 일하면 20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아. 그런데 그거를 그 간극에서, 젊은 친구인데 얼마나 거기에서 그거를 조정하고 수용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 저 일자리 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인데 하는 일에 비해 시간이나 이런 거에 공임에 비해서 받는 그 액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도. 그래서 적은 것 같아서 괜찮아?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써봐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 놓이면 항상 제가 가장 이 친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상황에 대한 지족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지향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상태나 내 상황이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흐트러지는 게 싫고 좀 이렇게 여여하니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평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바로 뭐였냐면 지족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서 지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지향하는 거는 결국에는 열반적선 니르바나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지향하는 거는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9번 유형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거나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자예요. 끝까지 있지만 그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없으면 그 존재감이 항상 느껴지는 그런 되게 멋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게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의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9번 유형에게 권하는 그런 그 수행 방식은 저는 간경을 권하거든요. 경전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꼭꼭 씹어서 내 안에 무게감을 가지고 꼭꼭 씹어서 읽으면서 글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해안을 만들어가는 게 이 간경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간경이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을 구유형이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9번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은 부처님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책자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를
처음에 발행을 할 때 200분가? 그렇게 많이 발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냐면 조계종 총무원 안에 들어가면 그 자료란에 가보면 부처님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그 PDF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 내용들을 하나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좀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가장 편안하시다고 하면 거기다 꽂아놓고 앉아서 유형 하나씩 읽어보시는 거죠. 아, 이 유형은 또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1부터 9까지 9에 이런 것도 있고 8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 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다들 어떻냐면 나는 완벽함을 지향하니까 완전함을 좋아하니까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 게 되게 좋아. 나는 성공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뭐만 하냐면 그 한 가지만 지향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그런 몸통처럼 그걸 몸에 익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9가지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다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9분의 1의 인생을 사는 것이 9분의 1의 인생밖에 안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MBTI에서도 나는 ISTJ야, 나는 ENTJ야 라고 하는 한 가지만 매달 이렇게 잡고 그걸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집착을 버리고 뭐 하는 거? 나머지 MBTI에서 15가지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 중에서 내 유형을 뺀 나머지 8가지 그거를 9분의 8의 인생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반쪽의 인생처럼 하나로만 사는데 2의 그런 좋은 점, 3의 좋은 점, 4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머지 9분의 8의 인생을 회복하면 뭐가 돼요? 9분의 9가 되면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그래서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저 사람 균형 잡혔어. 혹은 저 사람 성숙해 라고 하는 게 이 1부터 9까지 표현하는 불교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들, 이 핵심 가치들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수행 방법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온전하고 그 원만한 핵심 가치를 지향하면서 나의 친절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하는 나의 친절 언어를 버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잠깐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인류형에게 있어서 엄청난 친절의 언어가 되는 거죠. 내 집안은 보살피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돌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얻고 하는 것이 이게 나의 친절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자비와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사랑받기를 하는 나의 자비 명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편안한 마음이 갈 수 있게 내가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유형은 좀 더 성숙한 친절의 언어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책자를 다운받아서 PDF 파일로 읽어보시면 각 유형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이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필요한 수행 방법 그리고 경전구절에서 니까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형에게 도움을 주고 혹은 삼류형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하고 매치시켰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통해서 각 유형의 롤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롤모델을 통해서 나 자신이 좀 더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고 원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책자이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시작한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한다? 친절의 언어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친절의 언어가 이 우리가 불교 안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통해 있으니 그 친절의 언어를 그런 불교 각 유형의 색깔에 따라서 그 친절의 언어를 좀 지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했고, 이 친절의 언어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무엇을 통해서 마음 공부 혹은 수행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는 저는 마음을 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시는 거는 마음 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 시간 마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네,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있는 유형이 1번 유형하고 6번 유형이에요. 네. 그 1번하고 6번 유형이 MBTI에서 유형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MBTI 많이 들어보셨죠? ISTJ와 ESTJ가 우리나라에서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간 관리자급인 사람들이 ISTJ와 ESTJ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ISTJ, ESTJ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ENFP거든요. 정반대예요, 성향이.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급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혹은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뭐가 돼요? 선생님들이겠죠. 대부분이 요 유형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유형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뭘 요구하게 돼요? 규칙과 규율과 이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 자기 자신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진 채 그거에 맞춰가는 이런 성향이 좀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그 진단지를 했는데 그 MBTI에서 ENFP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내하는 이제 교실의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이제 각 유형에 대해서 뭐 ENTJ 손 들어봐, 뭐 INTJ 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겠죠. 근데 ENFP 손 들어봐.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손을 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이 선생님이 ENFP의 친구들에게 아까 우리 애니어그램에서 7번 유형의 친구들이 혹은 산만하거나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고 깨발랄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7번 유형이 그 ENFP랑 많이 비슷한 그런 성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손을 드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네들은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뭐다? ISTJ예요. ESTJ. 예. 자기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이런 아이들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표준화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중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표준화해야 되고 그 표준화해야 되고 또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만들어놔야지만 그래야지 일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자꾸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나는 부적응한가? 나 뭔가 적응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머릿속에 심어놔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약간 강화되는 거죠. 1번 유형. 완전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맡은 바 책임은 다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그런 성향이 많은 게 이제 가장 1번 유형들이 좀 많고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번 유형들인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그래서 3번 유형이 사회가 지향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뭐 MZ 세대니 뭐니 이제 이런 말로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와서 이렇게 사회의 눈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간 관리자들은 아직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5060, 6070 요 세대의 사회 교육의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정되어 있고 하는 이 틀에서 좀 벗어나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린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거나 좀 뭔가 그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내 성공의 신화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도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5060, 6070 세대의 사회교육의 재사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애니어그램의 9가지를 통해서 불교의 핵심 가치를 잡고 좀 녹여내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요 안에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지향점입니다. 유능한 강의는 10분 전에 끝내는 건데 3시가 딱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